오늘은 좀 반등을 합니다만 지난주에는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시장이 휘청이기도 했었는데요. 특히 이번 주에는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줄줄이 이어지는 중요한 한 주이기도 합니다. 증시각도기 신한투자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곽상준 부장과 함께합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는 참 변동성이 컸습니다. 네, 그렇죠. 주변 분들도 막 문의 전화 어디 많이 주셨던가요? 해외 주식 하신 분들이 상승 외에는 잘 경험을 못하다가 하락을 경험하니까 깜짝 놀랐죠. 예. 주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라는 질문을 많이 받긴 했습니다. 특히 그 빅테크 기업들, 그렇죠.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도 막 출렁임이 컸습니다. 네. 그 요인은 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일단 그 금리 첫 번째 시작은 한 2주 반 전쯤부터 네. 흐름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금리가 내려갈 것이라는 확신이 시장에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금리가 떨어져? 그럼 금리가 떨어지면 뭐가 좋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네. 말씀하셨던 그 뭐 빅테크, M7이라고 불리는 이런 기업들은 항상 돈을 잘 법니다. 그래서 금리가 낮으나 높으나 별로 상관없어요. 항상 돈을 버는 기업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돈으로 새로운 사업을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금리가 낮다고 뭐 조달 비용이 낮아진다거나 이익이 뭐 그렇게 갑자기 뭐 그 좋아지거나 이런 게 아니고 항상 그냥 돈을 잘 버는 기업이죠. 물론 네. 이제 경영 활성화되면 돈을 좀 더 벌긴 합니다만. 근데 이제 금리 때문에 그 어려움을 당했던 기업들은 중견 중소형 기업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었죠. 네. 왜냐하면 그 이자돈 내야 되는데 이자돈 내고 나면은 남는 게 없어요. 근데 금리가 막 콜금리가 5%면 그다음 기업에 빌려주는 돈은 그거 이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죠. 네. 그냥 주택금리야 뭐 30년 장기로 빌릴 수 있지만 그 상업 관련 그 대출은 2, 3년 안에 만기가 오기 때문에 짧죠. 네, 아무래도 금리가 높은 게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질 거로 확신하자 그 뭐라 할까요? 그 교체 매매가 좀 먼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대형주들은 충분히 많이 간 것 같은데 중소형주들이 연초 대비 오른 게 하나도 없어. 특별히 러셀 2000에 있는 2000 종목들은 뭐 연초 대비 오른 것뿐만 아니라 1년 전 대비도 오른 게 거의 없었습니다. 네. 그쪽에서 먼저 시세가 먼저 붙었었던 것이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번 사건이 트럼프 피격 사건입니다. 트럼프 피격 사건이 있으면서 어떤 뉘앙스가 시장에 펼쳐졌냐면 기술주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 네, 트럼프와 기술주 기업들한테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그 뉴욕 타임스를 보유하고 있는 제프 베조스하고는 별로 사이가 안 좋은 걸로 다 소문이 나 있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돼? 트럼프가 확정적이야? 그럼 어떡하지? 하면서 오히려 그 나스닥에 대한 매도가 거칠게 일어났죠. 그러니까 그 트럼프 트레이딩이 핵심적인 사안 중에 하나는 나스닥 숏이다. 이렇게도 표현이 됩니다. 기술주 매도. 네, 그런 흐름들이 있었고, 이제 그 다음번의 파고는 뭐냐면 AI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 상승할 때는 원래 의문이 안 생겨요. 네. 기대가 크죠. 한 대 얻어맞고 나면 뭐지? 각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다른 그 금리 요인과 트럼프 트레이딩 요인으로 인해서 조정을 받고 났더니 우리가 지금까지 잘하고 있었어? 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AI 쪽 테마에 더 추가적인 하락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걸 하나하나 같이 한번 또 짚어볼게요. 우선은 그 AI부터요. 네. 그러니까 AI에 대해서는 사실 올해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기대감. 새로운 AI 서비스가 등장할 때마다 시장은 또 놀라워했고 네. 곧 AI 시대가 바로 펼쳐질 것처럼 갔었는데 이제는 그 AI에 대해서도 미국의 투자은행들도 그렇고 벤처캐피탈들도 약간 우려의 목소리를 내더라고요. 네. 이유가 뭘까요? 처음에는 신났죠. 왜냐하면은 돈을 쓰는 입장은 빅테크들이 돈을 쓰는 입장이었고 네. 돈을 버는 입장은 부품을 판매하는 업종과 그 부품을 만들어주는 회사들이 돈을 벌었죠. 네. 대표적인 회사가 TSMC였고요. 엔비디아. 그리고 또 한국 회사 HBM을 만드는 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 그리고 또 비슷한 칩을 만들어줄 수 있는 브로드컴 이런 회사들이 아주 엄청난 고공행진을 했고 이것과 이 사이에 이제 끼어 있는 뭐 디자인을 해준다던가 뭐 그리고 거기에 장비를 대준다던가 이런 반도체 전반적으로 선순환이 이루어지면서 어마무시한 상승을 나타내었습니다. 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번 2분기 실적 발표를 딱 하게 되니까 뚜껑을 딱 열었더니 빅테크들이 뭐라고 했냐면 과소 투자보다는 과잉 투자가 지금 더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실적을 딱 까보니까 대표적인 회사가 이제 테슬라였는데 매출은 과거 대비 한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한 네. 2년 전에 비해서 네. 올랐는데 이 주당 이익은
훨씬 줄어든 거예요. 예. 그리고 전분기 대비로 조금 오르긴 했습니다. 0.48달러에서 0.52달러로 늘기는 했습니다만 과거 지금보다 매출이 훨씬 적었을 때 한 뭐 3분의 2밖에 안 됐을 때도 주당 1달러를 벌던 회사가 이제는 0.5달러밖에 못 버는 거예요. 왜 그런 거 봤더니 AI 투자가 너무 많은 거죠. 매출이 늘어도 비용 증가가 많기 때문에 주당 이익이 늘지 않습니다. 이거는 네. 구글도 마찬가지인데 아주 양호한 매출 성장을 보여줬습니다만 주당 이익은 정체예요.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과소 투자보다는 과잉 투자가 좋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투자자 입장에서 이거 그럼 돈을 언제 벌지? 이게 되게 좋은 것 같고 신기술인 것 같고 인터넷 혁명이고 제일 큰 혁명인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그동안에 같이 맞아 이러면서 주가를 올려놨는데 돈을 언제 벌지? 이러던 참에 네. 몇 가지 이제 그 조언들이 나왔죠. 반도체에 대해서는 모건 스탠리가 22년도에 얘기했던 것처럼 윈터 이즈 커밍을 불렀고 그다음에 초기 벤처 캐피탈 중에 가장 뛰어난 벤처 캐피탈 회사인 세카이어 캐피탈에서 지금 AI 너무 과잉이다. 네. 이거 돈 못 걷어낸다. 뭐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돈 걷어내려면 엄청난 수익이 내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조금 버블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그동안에는 빅테크 업체들의 동의를 하면서 주가 상승을 이루어줬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맞아. 저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한데 맞아. 돈 버는 게 없잖아. 근데 실적 발표를 딱 하고 났더니 맞네. 돈을 버는 게 하나도 없네. 야 이거 우리 좀 과하게 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투자자 입장에서 구분을 해야 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테크니션들이 바라보는 미래와 투자자들이 바라보는 미래가 달라요. 테크니션들은 지금 확신이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과소 투자보다 과잉 투자가 좋다고 얘기하는 거고. 또 거기서는 1등이 거의 또 이제 시장을 네. 가장 많이 먹을 수 있다 이렇게 가니까요. 예, 그리고 뭐 테슬라도 도조를 2배 이상 늘려야만 우리가 도조 슈퍼컴퓨터. 네, 그걸 늘려야만 그 엔비디아의 대항마가 될 수 있다. 예.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게 그들이 보기에는 확고한 미래예요. 근데 이분들은 사실은 과거 우리가 2000년 이후부터의 세상에서 정말 세상의 중심으로 주름을 잡아왔기 때문에 이분들이 틀렸다고 말하기는 또 좀 애매해요. 근데 처음에 초기 투자하는 사람들은 맞아 이 사람들이 맞겠지 하고 같이 덩달아 투자를 하면서 가격 밸류를 올려준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찬바람이 좀 살살 불고 나니까 25년도에 이걸 가지고 돈을 벌 수 있을까? 하는 근본적인 의문점이 생긴 거죠. 투자자들은 뭐냐면 기대감이 있으면 그 기대감을 굉장히 빨리 반영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5년, 26년 이후에 나타날 실적을 24년도에 땡겨서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에 하나 세카이어에서 얘기하듯이 골드만에서 얘기하듯이 이거 뭐야 26년에 돈을 못 벌면 어떻게 되지?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자각들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휘청인 건데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장담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이 AI가 뭐 로봇과 연결된다든지 물류 서비스와 연결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일반 소비자들이 사용하는데 진짜 도움이 되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다르죠. 사실은 뭐 지금은 챗 GPT가 뭐 GPT 4.0 뭐 이런 것들 만들고 그다음에 뭐 4.0 옴니도 만들고 여러 군데에서 회사들이 만들지만 그거 뭐 한 30달러 가까이 내고 쓰는 사람들은 제한적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터지려면 모두가 써야 됩니다. 스마트폰이 모든 사람 손아귀에 떨어져서 스마트폰 붙잡고 사람들이 매달려 있듯이 네. AI가 그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연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첫 번째 그 디바이스 단에서의 AI가 애플을 통해서 시장에 선을 보이게 될 겁니다. 네. 이게 얼마나 시장성을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말하는 시장성이라는 건 나도 쓰고 너도 쓰냐. 이게 중요합니다. 원 디바이스 AI.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애플은 그런 영향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진 회사죠. 왜냐하면 과거에 이제 스마트폰을 처음으로 런칭시킨 회사이기도 하고 인터넷을 구조화시키면서 애플리케이션 생태계를 만들었고 수많은 사람들을 스마트폰 세계로 그 유입을 시켰던 장본인이 바로 애플이기 때문에 애플이 AI 관련해서도 그런 일을 할 가능성은 높은 거죠. 네. 근데 그것도 가봐야 하는 거죠. 네, 가능성은 높지만 될지는 가봐야 합니다. 근데 애플 입장에서는 굉장히 절실해요. 이 최근에 나오는 그 데이터를 보면 애플이 중국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시장 중에 하나거든요. 애플 입장에서는 네. 아이폰 판매가 막 줍니다.
그러니까 아이폰 판매를 늘리려면 뭔가 획기적인 뭐 썸띵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하는 거. 최근 그 2분기 데이터가 나왔는데 네. 중국에서 이제 애플의 위치가 6위로 밀렸더라고요. 네, 1위부터 5위까지가 다 중국 업체들이고요. 물론 아마 마진은 최상위권일 겁니다. 마진은 좋지만. 네네, 마진 많이 남습니다만, 근데 이제 한때는 이 물량도 굉장히 많이 팔던 입장에서 이렇게 됐다는 건 뭐 물론 뭐 중국의 애국주의가 있을 거고, 미국이 저렇게 압박을 하는데 중국 사람들이 애플을 흔쾌히 쓰긴 어려울 거고,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들 애플 쓰지 마, 해외 그 중국 폰 말고 다른 폰 쓰지 말라 이런 뭐 일종의 뭐 지시가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도 위축을 당할 거고 합니다만, 어찌되었건 여기서 기술 혁명과 그다음에 폰을 바꿔야 되겠다는 욕망을 일으키는 것들은 애플한테 매우 절실해요. 그래서 애플도 이번 AI 온 디바이스 형을 그냥 만만히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데, 연말 가봐야 성패가 나올 것 같습니다. 10월 달에 신형 제품이 뿌려지고, 그리고 사람들의 평가가 한 연말쯤 돼서 이거 괜찮아 이러면 이제 사람들이 나 이제 교체해야 되겠네. 그동안 교체 오랫동안 안 해왔는데 이거 교체할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한다면 서버 업체들, 즉 그 AI를 지금 투자하고 있는 빅테크들이 힘을 받을 거예요. 지금 상황은 정확하게 뭐냐면 소매단에 아니라 도매단에서 움직이는 거죠. 고속도로 깐 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고속도로를 깔면 차들이 많이 다니겠지.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한국에서도 고속도로 많이 깔아봤습니다만은 막 차가 너무 많아가지고 막 막히는 고속도로 있는 반면에 뜨문뜨문 차가 몇 대 안 지나가는 고속도로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AI가 적자 보는 고속도로 차량이 그냥 막 미어 터지는 고속도로가 될 건지 텅텅 비는 고속도로가 될 건지는 올해 연말과 내년을 통해서 우리가 아마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 빅테크 입장에서는 지금 고속도로를 깔아야만 하는 거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그 1위 사업자를 선점해야만 하는 거고, 그렇죠. 엄청난 경쟁을 벌이면서 비용을 또 쓸 수밖에 없고, 이걸 또 투자자들은 AI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비용으로 인식하게 되면서 또 주가는 엄청나게 흔들릴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동안에는 비용으로 생각 안 했죠.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을 시켰는데 이제는 뭐야 혹시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빅테크 업체들은 자기네들끼리 싸움이에요. 이거 그렇죠. 후퇴할 수가 없어요. 물러설 수가 없는 한판이기 때문에 여기서 밀렸다면 지금 1990년대 후반과 네. 지금 2010년대의 세계 탑 10 기업 순서를 한번 보시면은 많이 바뀌죠 항상. 예, 마이크로소프트 정도 외에는 싹 다 뒤집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그건 지금 대부분 10대 기업 중에 아람코하고 한두 개의 기업 빼고는 대부분 다 IT 기업이에요. 세계 10대 기업이 한 7개가 8개가 IT 기업입니다. 근데 또 그 IT 기업들은 한 1, 2년 뒤처지면 영원히 따라잡지 못하는 그렇죠. 그런 세상. 예, 그러니까 뭐 그 이쪽 입장에서는 뭐 정말 그 뭐랄까요, 목숨을 건 한 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네. 또 최근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GPT를 활용한 새로운 검색을 선보이겠다라고 하니까 구글 알파벳 주가가 또 급락하고. 네. 정말로 이 부분은 또 치열합니다. 재미난 이 자본주의 시스템인데요. 여러분 이제 투자하시는데 큰 틀에서 도움이 되시라고 하나 말씀을 드리면, 자본주의 시스템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독점이에요. 자, 옛날에 이제 우리 1900년대 초반에 번영의 시대였던 그 미국 보면 다 독점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록펠러, 벤더빌트 뭐 이런 사람들은 다 독점을 했고, 인류 역사상 가장 돈이 많았던 사람들로 꼽을 수 있는 게 바로 그 1900년대 초반 내외의 미국의 그 독점 자본가들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좋아합니다, 굉장히. 근데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독점할 때까지 그 스탠다드 오일 같은데 운용되는 거 보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움직여요. 다른 회사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움직입니다. 근데 이제 독점하고 나면 이제 쭉쭉 빨아당기는 거거든요, 이익을.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발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공정거래를 그렇게 그 엄밀하게 보는 이유가 독점의 폐해를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공정 경쟁을 해야만 향후 미래에 더 발전하는 것들이 있는데, 독점을 하면 독점하는 과정에서는 그 회사가 효율적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독점을 진행하고 나서부터는 어떤 발전이나 이런 게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여러분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자본은 독점을 좋아합니다. 그럼 반대로 뭘 싫어할까요? 경쟁을 싫어합니다. 경쟁, 그렇죠. 예, 경쟁을 싫어해요. 그래서 투자에서 어떤 경쟁 업체가 떴어. 이러면 이제 주가가 그 다음부터 떨어지죠. 예, 휘청휘청합니다. 최근에 이제 일라릴리가 비만 치료의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가 떼돈을 버니까 이제 다른 회사들도 막 진입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먹는 알약으로 되는 거 뭐 이런 거 만들고 막 그러고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주가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될까? 이 회사 뭐 엄청나게 수익도 좋고 돈도 잘고 엄청 좋은데 왜 주가 떨어져? 근데 만약에 그게 경쟁에 휩싸이게 되면은 미래에 대한 전망이 상당히 어두워지기 때문에 사실 뭐 이번에 구글 실적 보면 제가 보기엔 빅7 중에서는 실적 잘 나왔죠. 주가 대비 실적은 아주 좋아요. 예. 지금 뭐 23배, 24배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익 대비.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네, 1년 이 이익 대비 주가를 얼마나 쳐주는가. 그렇죠. 멀티플이죠. 네, 1년 이익 대비 한 23배, 4배인데 뭐 예를 들어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좀 빠져서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옛날엔 80배였고 최근에 뭐 40배 올라갔을 때 근데 이제 30배 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의 평균이 한 17배 정도 되니까 그거 따지면 이제 구글은 안 비싸요. 근데 이제 제일 돈 많이 벌고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검색인데 거기에 이제 경쟁이 치고 들어오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에도 자본주의 시스템 상으로 꼭 중요한 포인트니까 기억을 하시면 투자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참 독점이라는 게 소비자에게는 좋지 않고, 그렇죠. 하지만 자본에게는 참 좋은. 그래서 독점 기업에 투자하라 이런 말도 있는 거죠. 근데 이게 AI가 또 언제 수익화 될 것이냐도 투자자 입장에서 매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그 아마존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IT 버블이 지나간 이후에 바로 또 실적을 내기 시작을 했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모바일 시대, 인터넷 시대에 이어서 AI 시대에도 이게 수익화되는 타이밍이 굉장히 또 중요할 테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처음에 이제 우리가 이거 빅테크들끼리 전쟁을 해서 이거 시장 꽤 커지겠는 걸 했는데 그렇게 전 예상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커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이렇게 미친 듯이 달려드는구나. 대기업들이 정말 목숨 거는구나. 그러니까 그게 투자 단위가 조원이 아니라 조달러. 네, 그렇죠. 조달러 수준으로 가죠. 오죽했으면 뭐 구글이 게임 사업부 다 접고 메타도 사업부 일부 접고 그냥 다 해고하고 여기에다 돈 다 갖다 쏟아부었거든요. 그러니까 와 이런 정도로 이쪽 친구들은 되게 엄밀하게 생각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질문이 뭐셨죠? 죄송합니다. 아니 AI 투자로 인한 수익을 회수하는 시점.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인터넷 시대가 이제 96, 97, 98, 99 네. 이때 이제 대규모의 인터넷 시대가 왔잖아요. 그때는 이제 막 투자가 네. 일어나기 시작할 때. 그리고 이제 인터넷 버블로 뭐 시스코 시스템 5천억 달러 지금도 회복을 못하는 그 시총을 한번 기록했었고 네. 거기에 수혜주였던.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사실은 한 5, 6년간 재미없었어요. 그러다가 그 애플이 스마트폰 만들고 나서부터 이제 본 궤도에 본격적으로 오릅니다. 그러니까 네. 인터넷을 가지고 돈을 벌기 시작한 것까지의 시점이 대략 인터넷이 개발되고 활성화된 다음부터 대략 한 10년 정도가 더 걸렸다라는 얘기죠.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재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96년과 한 2010년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 기업들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한 게 바로 그 시점이거든요. 인터넷이 막 시작됐을 때와 인터넷이 자리 잡았을 때 시가총액이 다 뒤집어졌어요. 그러니까 버블기를 거치면서 네. 목석이 가려진 거죠. 가려진 거죠. 예, 가려진 건데 그러면 이번 AI는 어떻게 될 거냐? 속도가 지금 장난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도 막 신규 스타트업들의 싸움이 아니라 빅테크들의 전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마도 지난번 인터넷은 대략 한 10년 정도의 시기를 가지고 수익을 내는 기업들이 이렇게 윤곽이 드러났다면 이번에는 훨씬 그거보다 빠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학습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지금 오히려 이제 그 하드웨어 업체들에 대한 이제 고민은 뭐냐면 25년까지는 굉장히 좋을 거예요. 25년은 확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드웨어라고 하면은 엔비디아처럼 뭐 이렇게 GPU를 팔거나 네. 뭐 아니면 이제 데이터 센터 서버를 구축하거나 이런 기업들은 그렇죠. 일감이 그래도 한 2년치는 확보가 돼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HBM 하이닉스도 그렇고 반도체도 네, 이미 그렇고. 다 세일을 해놓은 상태니까 좋은데 뭐냐면은 이게 이제 그 칩 성능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데이터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인간의 데이터가 뭐 시중에 이렇게 종이로 널려 있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거고 그 온라인상으로 데이터화된 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사실은 지난 96년도 인터넷이 본격화되면서부터 이제 쌓이기 시작한 건데 한 20여 년 쌓은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그동안 그거 몇 년 안에 다 읽어낸다는 거죠. 더 이상 읽을 자료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너무 빨리 읽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러면 27년 이후에 하드웨어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고민 하나 있고요. 예. 그러니까 얘네들의 진보 속도가 그만큼 빠르다는 거고. 근데 어찌 되었건 그렇다면 이걸 뒤집어 환산을 해보면 27년 안에 무언가 수익화되는 세력들이 나올 가능성이 꽤 또 높다.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거죠.
이 LLM을 다 끝내고 나서 그 LLM을 근거로 해서 뭐 SLM이든 뭐 다른 어떤 앱이든 이런 것들을 구체화하겠죠. 그때부터는 실제 AI 서비스의 시대로. 네. 근데 사실은 뭐 제가 보기에는 이거 어렵지 않은 게 그 이미 그 스마트폰에서 그런 거 있습니다만 사진을 찍으면 똑같은 사람 얼굴은 다 구분을 하잖아요. 네. 그게 일종의 AI가 하는 그쵸, 일인데 뭐 예를 들어 전화를 했어요. 전화 끊고 나서 이 사람 전화번호 어디 창구에다가 기록해 줘. 어느 분류를 이렇게 해 줘. 뭐 이런 말로만 해. 근데 그거 딱 해 줘. 네. 편할 것 같습니까? 그렇죠. 편하죠. 예. 요것만 해도 되거든요. 지금 또 대화 내용도 기록해주고요. 근데 요것만 해도 되는 거예요. 예. AI가 지금 많은 엔지니어들이 WWDC 처음 끝나고 그 애플의 개발자 회의가 끝나고 나서 뭐야 아무것도 없네 이랬어요. 예. 근데 그거는 테크니션들의 눈으로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걸 소비자의 눈으로 봐야 돼요. 아. 예, 소비자는 대단한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 테크니션들이 얘기하는 거 들으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너무 어려운 얘기들이니까. 네. 근데 우리는 입장이 뭐냐면 말 한마디 했는데 얘가 반응을 해가지고 뭔가를 싹 쉽게 바꿔줘.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게만 해줘. 아유 땡큐. 그렇죠. 이게 진보거든요. 소비자 딴에서는. 사실 스마트폰이 없던 거를 해준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인터넷을 거리를 걸어 다니면서 쓸 수 있게 해준 거. 그러니까 손에 다니는 PC로 만들어준 거고 진입을 좀 쉽게 해준 거 아닙니까? 옛날에 막 키보드 꺼내서 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우스 돌리고 해야 되는데 손가락으로 쭉쭉 하니까 막 되는 거예요. 네. 늘렸다 줄어졌다 막 되고. 그러니까 그런 인터페이스의 변화가 사람들한테 이 폭발력을 가지면서 접근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AI도 대단한 거일 수 있지만 의외로 대단하지 않은 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노출시킬 그쪽으로 이제 그 시장으로 끌어들일 가능성은 뭐 대단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애플도 AI 인텔리전스 이런 걸 발표하면서 또 이제 주가도 크게 반등을 했었고요. 네. 또 이번 주에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또 줄줄이 나오더라고요. 네. 구글은 이제 지난주에 실적 발표가 먼저 있었고 어떨까요? 빅테크 기업들 특히 M7이라고 하는 매그니피센트 어떤 그러니까 중요한 7개 기업들 어떻습니까? 현재까지의 기대감은? 그 AI 이번에 이제 뚜껑이 따진 건데 AI를 투자하는 기업들은 비용 지출이 많을 겁니다. 근데 그 비용 지출이 많은 상황에서 이익을 어떻게 방어할 것이냐가 핵심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래서 분명히 그 미국 기업들은 어떤 게 있냐면 주주 가치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매출과 이익 성장이라는 그림, 우상향하는 그림을 놓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번 구글을 보니까 매출 증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만 이익 증가는 살짝 양보한 거거든요. 비용 때문에. 예, 비용 때문에. 근데 훼손된 건 아닙니다. 훼손된 건 아니니까 아마 이런 비슷한 그림들이 거의 대부분의 회사에서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AI 파일럿 이런 코파일럿 이런 거 하는데 실제로 이거 돈 됩니다. 이렇게 바로 하면 예를 들어 주당 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뭐 전분기 대비 그렇게 크게 늘지 않더라도 이거 저거 돈 돼요. 새로운 이거 먹거리예요. 이러면 이제 주가가 반응을 할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 업체들로 좀 넘어가 보면 지금은 이거는 소프트웨어 업체들이고 하드웨어 업체들로 넘어가면 엔비디아가 너무 막강하게 돈을 벌어가지고 다른 하드웨어 업체들은 사실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AMD, 그다음 인텔이 대표적인 회사들이고, 그다음 이제 조금 더 곁다리를 보면 퀄컴인데 퀄컴은 조금 계열이 달라요. 네. 근데 왜 AMD, 인텔이 조금 걱정이 되냐면 뭐 이 기업들은 전분기도 뭐 그렇게 뭐 폭발적이지 않았으니까 이미 뭐 실망한 분위기들이 있어서 얼마나 선반영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압도적으로 서버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시장을 다 쓸어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 1년 반 전만 해도 서버 시장의 주력 칩은 CPU였습니다. 네. CPU가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 뚜껑을 딱 해서 서버 시장의 칩 점유율을 보면 GPU가 훨씬 많아졌어요. AI가 되면서. 네,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정말 빠른 속도로 바뀌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GPU가 다 아시다시피 엔비디아의 어떤 그 좀 선견지명이라고 표현해야 하나? 네. 그 엔비디아 기업의 강점 중에 하나가 쿠다라는 그 OS, 그러니까 개발 언어 생태계. 윈도우 같은 거. 예. 그러니까는 그 우리가 이제 애플 쓰면은 iOS를 쓰고 다른 쪽 보면은 뭐 컴퓨터 보면 윈도우를 쓰고 네. 각각 체계 안드로이드를 쓰고 이렇게 체계가 다른 그 시스템이죠. 그 쿠다를 구축을 해서 엔지니어들이 그거 쓰면은 그냥
쉽게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언어 배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칩을 쓰려면 네. 쿠다라는 생태계 안에 들어가 있어야만 하는. 네, 쉽게 얘기하면 GPU의 영어는 쿠다인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갑자기 AMD가 자기네 언어로 이거 자동 통역 해줄게 이러면서 뭐 다른 나라 언어 써주세요 이러면 엔지니어들이 이미 난 영어를 할 줄 아는데 네. 저 나라 저거 써야 되나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어떤 정도의 타격을 입고 어느 정도 방어를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인텔은 지난 분기에 파운드리 쪽에서 엄청난 적자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얼만큼 메꿔졌을까? 그리고 기존 CPU 사업부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게 이제 관건이고, 퀄컴은 뭐 조금 다르다는 개가 다르다는 게 어떤 말씀이냐면 온디바이스 영역에서 스냅드래곤이나 이런 것들을 잘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PC에 쓰여지는 칩도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얼만큼 적용이 됐는지 여부가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각각의 회사별로 조금 다른 분위기를 보여줄 거고,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얼만큼 비용 증가를 해서 이익 증가를 양보했을 것이냐. 이 부분들이 구글에서 본 것처럼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이게 주가가 떨어졌을 때 혹은 막 흔들리고 있을 때 또 개인 투자자들은 저가 매수의 찬스인가 또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처럼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는 좀 어떻게 판단하는 게 좋을까요? 조금 시계열을 좀 단기적으로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여기서 수익을 낸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전고점을 돌파하려면 이익 증가가 다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다음 분기나 다다음 분기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워낙 주가 많이 빠져서 단기 반등은 충분히 이제 있을 수 있는 상황에 온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뭐 엔비디아가 이제 $110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네. 뭐 이 정도면은 뭐 아주 비싼 가격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10면. 그리고 또 이번 실적 시즌에 나오는 숫자와 네. 또 기업들이 앞으로 전망을 또 어떻게 보는지 그 얘기도 꼭 귀담아 네. 들어야겠네요. 아주 중요한 시즌입니다. 저희가 라디오 정보센터 가서 뉴스도 한번 들어보고 또 계속해서 정시각도기 곽상준 부장과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 개미스쿨 시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곽상준 부장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고요. 미국 주식 이야기 조금 더 하고 마무리를 해볼게요. 앞에서도 잠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그동안 못 올랐던 중소형주 쪽으로 관심들이 좀 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빅테크가 흔들리면서 그래도 전통적인 기업들이 많이 모여 있는 지수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30에 네. 좀 더 이제 관심들이 모이더라고요. 여긴 또 변동성이 좀 덜 하니까요. 이런 것이 과연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상황에서? 지금 이거는 금리 인하를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채권 시장은 확실하게 금리 인하를 반영하고 있고요. 예. 뭐 7월 달에 금리 이번 주에 있는 FOMC 회의가 있습니다만 이번 주는 금리 인하 안 할 거라고 다들 예상은 하고 있으나 네. 채권 시장 9월에 대한 것은 확실하게 금리를 내릴 것이다. 그래서 최소 2번 또는 3번 정도 금리 내릴 거라고 하면서 과거하고 다른 점은 이제 그 부분을 기조적으로 반영하고 있어요. 채권 시장이. 네. 예, 그러니까 앞서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구조적으로 금리가 과거 대비로는 낮아진다는 걸 확신하고 있고, 그러면 금리가 낮아졌을 때 뭐가 유리한가라고 네. 생각했을 때 그동안에는 뭐 금리 때문에 다른 주식은 어려우니 빅테크는 AI 투자도 있고 좋으니 그쪽으로만 쏠렸던 자금들의 이동이 지금 시작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지금부터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저는 이제 계속 그 미국에서 금리와 연결해서 가장 중요한 지표 하나를 딱 꼽아보라면 네. 무조건 고용이라고 꼽습니다. 고용이 이제 고용 지수 중에 선행 지표가 있고 후행 지표가 있는데 실업수당 청구자 수는 상당한 선행 지표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실업률은 다 정리되고 나오는 지표이기 때문에 후행 지표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선행 지표, 후행 지표 모두 고용이 이제 뜨거웠던 고용에서 점차 냉각되는 고용으로 가고 있고 네. 실업률도 4.1%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그다음 신규 실업수당 청구자 수도 뭐 연 상반기에는 뭐 10만 대를 기록하다가 이제 구조적으로 20만 대를 넘어서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계속 안 좋으면 급하게 금리를 내려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시장에서 또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경기가 꺾이네.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시장에 충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부분 유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앞으로 이제 금리가 내려갈 거야. 분위기 보니까 금리가 안 내려갈 수 없어. 9월에 금리 내려갈 거야. 그러니까 금리 내려가면 좋은 게 어디야 하고 거기를 반영을 했는데 다 금리 인하만 기대하고 있는데. 예. 그리고 기정사실을 받아들이고 있고. 근데 생각보다 경기가 급냉이야?
이러면 이제 시장이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보기 어려운 게 2분기 이번에 GDP 잠정치가 나왔는데 깜짝 놀라게 높게 나왔어요. 2% 중후반이 나왔거든요. 미국의 GDP. 네네. 그러니까 아직은 경기가 너무 좋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금 상황들은 금리가 그 기준금리가 5.5%가 매우 높은 금리예요. 금리 한 번 정도 낮춰줘도 상관없거든요. 네. 예를 들어 과거처럼 보험적 금리나 해도 예를 들어 5.0에서 5.25면 금리가 낮은 거냐? 그렇지 그것도 않다는 아니고. 거죠. 그러니까 사실 낮춰주는 것도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번 7월 달 같은 경우는 아무도 금리를 내릴 거라고 예상 안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 내리면 그걸 좋게만 받아줄 수 있을까? 하는 조금 의문이 있어요. 아니 얼마나 급했으면? 빨리 내려줘서 좋기는 한데 네. 진짜 경기가 너무 빠르게 안 좋아지는 것 그렇죠. 아니야? 이런 우려도 나올 수 있다. 예,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걸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할까? 이 부분은 이제 미지수입니다.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거고요. 근데 아마도 이번에 무리스럽게 금리를 내리지는 않을 것 같고 GDP 때문에라도 그렇고 뭐 이번에 이제 그 근원 PCE 나온 것도 뭐 한 2.5%, 2.6% 이렇게 나오니까 뭐 급하진 않은 것 같고 아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달 전에 금리를 내릴 거라는 시그널을 좀 줄 것 같아요. 7월 달에. 만약에 시그널만 주고 9월 달에 금리 인하가 된다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러셀 리처라든가 전통주인 다우 지수는 상대적으로 조금 괜찮은 흐름들 기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예상한 대로 흘러가면 조금 더 나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7월 31일 그러니까 며칠 안 남았습니다. 네. 예. 사흘 남았네요. 근데 이번에는 동결 그리고 9월의 인하 전망이 거의 100% 네. 가까운 거고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마지막 결정을 하게 될 텐데 최근에 미국에서는 대선 주자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트럼프 후보가 대선 전에는 금리 인하해서는 안 된다. 막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발언 자체는 어떻게 좀 고려할 만한 변수는 안 될까요? 연준 인사들이 아마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 같아서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압박인 거죠. 트럼프는 여기서 이제 금리를 내리면 경기가 조금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걸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 자기 당선될 때까지는 일단 모든 게 이제 스탑해야 되는 것처럼 들렸어요. 저는 이 말이 지금 움직이지 마.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주장에 가까운 거죠. 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원칙적으로 할 거고 최근에 이제 더들리라고 연준 이사였던 분이 발언을 한 걸 봐서는 7월달에 금리 내리라고 했어요. 빨리 내려야 된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시점이냐면 참 애매한 시점인 게 FOMC 하기 일주일 전에는 연준 인사들이 어떤 사람들하고도 인터뷰 안 하고 발언 안 합니다. 통화 정책의 뭐랄까 그 누설을 방지하기 침묵의 위해서 기간이라고 하죠. 그래서 블랙아웃 기간이라고 표현하는데 네. 그때 이제 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유력한 기자들에게 얘기를 한다던가 네네네. 전 그 FOMC 위원들한테 얘기를 슬쩍 흘리는 경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전임자들에게. 네, 지난 2년간 보면은 하고 싶은 얘기를 자기네 못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슬쩍 밀어주는 네. 거죠. 근데 딱 블랙아웃 기간에 더들리가 왜 저런 얘기를 했지? 뭐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뭐 저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아마 독자적으로 길을 갈 것 같긴 하고 연준 파월 의장이 공화당 출신. 그렇죠. 공화당. 네. 미국은 중앙은행 총재도 당적이 있죠. 네네. 근데 영향을 지금까지는 안 받는 게 정상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독립적으로 하는 게 정상인 거고. 네. 해서 일단은 7월 31일 연준의 금리 결정 이후에 뭐 그때는 동결이 된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9월에 대한 어떤 신호를 어떤 식으로 주느냐 그렇죠. 또 되게 이제 중요하겠네요. 그래서 아마 신호를 경기 진단. 세게 주지 않을 금리를 동결하면 신호를 예. 세게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9월엔 내린다라는 내린다. 식으로. 근데 사실 주변 여건들을 살펴보면 유럽도 한번 금리를 내렸고요. 캐나다는 2번 연속 내렸어요. 네네네. 근데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의 발언을 보면 되게 의미가 있는데 하방 위험이 커졌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방 위험이라면 이제 경기가 하강. 안 좋아질. 네, 예, 경기 확률. 하강할 것 같으니까 연속으로 2번 내렸고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상황 봐서 또 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 근데 바로 주변국에서 지금 그런 거니까 그렇죠. 미국도 과연 영향을 전혀 안 받나? 이런 의문은 좀 있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그 금리 인하 신호뿐만이 아니라 그 배경 경기에 대한 어떤 진단을 내놓는지도 굉장히 또 중요한 거고요. 일본 중앙은행도 이번 주에 또 통화정책 회의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반대로 금리 인상 여부가 또 주목되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제 계속해서 금리 인상
못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엔화가 달러당 162엔까지 간 겁니다. 네. 얘는 방법이 없어. 하니까 투기 세력들이 엔화 무조건 약세야 하고 약세 베팅을 했었는데 중간중간 개입을 하거든요. 개입을 하다가 이제 미국이 금리를 내릴 거라고 한 시점에 최근에 개입을 해가지고 상당히 성공적인 엔화 강세 전환을 시켰죠. 162엔 가던 게 지금 155엔 이 장중에 깨져 151엔까지 장중에 살짝 갔었어요. 최근에 엔화가 좀 강세입니다. 네, 강세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만약에 지금 설왕설래하고 있는데 일반인들은 금리를 올리라고 하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엔화가 너무 약세라서 이게 좀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엔화 약세를 되돌리려면 사실은 금리 인상이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니까 그 일본의 그 차기 총리 후보들 2명이 엔화 약세 이거 심각하다는 발언을 했어요. 최근에 지난주에. 네. 그러고 나서 엔화 강세가 조금 더 강해졌던 흐름을 보여주었고 엔화 약세에 베팅하던 세력들이 조금 물량을 내놓는 소위 말하는 손절매를 좀 진행한 것 같은 흐름들이 지난 주말 목금요일 날 나타났습니다. 엔화를 매도했던 네. 엔화 더 추가 엔화 약세 하락에, 베팅. 그러니까 약세에 베팅을 했던 네. 세력들이 네, 그런 흐름들이 이제 흐름 보면 엔화 흐름들 보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이제 정치인들은 당연히 그렇게 발언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일반 대중들은 야 엔화 약세 이것 때문에 우리 뭐 거지됐다 뭐 이런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수입 물가가 높아지고 그렇죠. 비용이 커지는 거죠. 물가 엄청나게 올랐는데 임금 상승률은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들의 임금 상승률은 제한적이니까 그래서 실질 소득이 그렇게 크게 안 늘어난 거죠. 일본은 중소기업 90%로 훨씬 넘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의 영향이 크긴 하지만 예. 대기업 임금을 올려준다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상황들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밑단에서의 뭐 원성들은 자자하겠죠. 그러니까 총리 후보들은 당연히 뭐 자기의 인기를 생각한다던가 이러면 그런 발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전에 나왔던 중앙은행의 발언은 애매합니다. 애매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전해지는 일본 재무성의 발언은 뭐냐면 일본 중앙은행으로 하여금 채권 매입을 축소하는 속도를 좀 줄여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거 이제 복잡할 수도 있는데 일본은 재정상 그 재정을 끌고 가기 위해서 빚 발행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채권은 빚이잖아요. 네. 국가가 빚을 발행을 하는데 그걸 누가 제일 많이 사준 제일 큰 손이 일본 은행이에요. 절반 이상을 일본 은행이 사주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향후에 문제가 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이것을 노리고 엔화 약세 베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일본 은행에서는 그 일본 채권 매입해주는 수준을 좀 줄이겠다고 실제로 줄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재무성이 속도 너무 빠른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은행은 미국 눈치 너무 많이 보는 것 같고 재무성에서의 이런 발언들이 있기 때문에 스탠스가 지금 스텝이 좀 꼬일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이번 주에 일본 금통이죠. 한국의 금통이. 이게 이제 펼쳐졌는데 금리 인상을 안 한다. 해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하는 게 일반이에요. 지금 시장이 또 그런 기대로 거의 다 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근데 안 하게 되면은 그 엔화 약세 베팅이 한번 세게 더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뭐 한 160엔 다시 돌파할 가능성도 뭐 열어놔야 된다라고 봅니다. 근데 아시아 통화는 지금 일본 엔화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거든요. 중국 위안화도 그렇고 한국 원화도 일본 엔화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거가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원화 가치도 많이 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근데 만약 금리 인상을 못 하더라도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다음에는 꼭 한다. 힌트라도 준다. 예, 분명히 한다.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금리 인상 안 하면 아마 투자자들 그러면 그렇지. 너희들 힘들지. 너희들 금리 올리면은 빚이 얼만데 그 금리 한 칸 올릴 때마다 너희들 이자 돈이 얼만데 아마 이런 생각을 투기 세력들은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또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일본의 정부 입장에서는 또 이자 비용이 또 높이 그렇죠. 뭐 천문학적인 채권을 발행한 상황이기 때문에 채권 이자를 높이는 순간 이자 돈으로 어마무시하게 돈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원화 대비 엔화 환율이 지난 7월 10일 기준으로 100엔당 856원이었거든요. 그 856원이었던 엔화 환율이 지금 901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원화보다 엔화가 훨씬 더 강세를 보였다라는 거고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약세를 이어가던 엔화의 방향이 일단은 좀 바뀐 상황. 그리고 아까 반도체 이야기를 좀 잠깐 하기는 했습니다만 국내 반도체 이야기 조금만 좀 해볼까요? 왜냐하면 앞에서 미국 빅테크들의 변동성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시가총액 1, 2위 반도체 기업들도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네. 하이닉스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는데 그렇죠. 주가가 막 8% 급락하기도 했었잖아요. 이건 좀 어떻게 진단하고 계세요? 한국 기업들은 되게 억울하죠. 보기 편향일 수는 있는데 되게 억울해요. 예. 이게 지금 미국만큼 올랐느냐 그만큼 네. 못 올랐는데 네. 떨어질 때는 비슷하게 지금 떨어지거든요. 물론 하이닉스는 좀 많이 오르긴 해죠 연초 대비로. 근데 이게 지금 그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윈터 이즈 커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그 윈터 네. 이즈 커밍이라는 건 이제 모건 스탠리라는 미국의 투자은행에서 네. 보고서를 낸 내용이죠. 한 네. 2년여 전에 먼저 그 비슷한 이야기 나왔었고 또 냈는데 그때 너무 잘 맞춘 거예요. 그게 이제 반도체 사이클이 이제 하락할 것이다라는 거였죠. 귀신같이 맞췄어요. 예. 왜냐하면 그때 어땠냐면 현장에서는 계속 그 매출이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주가 한참 잘 나가고 있을 때. 그래서 기업 IR에다 계속 이렇게 문의를 해서 당신네 실적 어때요? 파악했던 사람들은 된소리 맞았죠. 괜찮아요. 지금 실적 좋아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모건 스탠리 얘기한 대로 됐어요. 근데 그때 모건 스탠리뿐만 아니라 하나 더 시장을 안 좋게 본 세력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그 노트북 제일 많이 만드는 나라인 대만에서 추정하는 트렌드포스라는 그 쪽에서 앞으로 그러니까 경기 꺾인다. 반도체 가격이라든지 수량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데이터 사이트, 네네. 데이터 기업. 예, 거기서 이제 반도체 어려워진다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실제로 정말로 어려워졌어요. 딱 지나서. 근데 이번에는 재미난 게 그쪽에서는 괜찮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대만에서는. 대만에서는 괜찮다고 얘기하고 있고 모건 스탠리에서는 이제 윈터가 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하이닉스 실적 분석을 한번 해보면 네. 어느 정도의 변동성을 가지고 있느냐. 2018년도에 정말 좋았거든요. 역사적으로 가장 좋았을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데이터 센터라는 게 처음 클라우드 서비스 센터들이 처음으로 생겼을 때죠. 그때 이제 어마무시한 뭐 낸드 플래시, 디램 이런 것들을 사가지고 그 클라우드 센터를 만들던 때라서 천문학적인 돈을 법니다. 어느 정도냐? 하이닉스 기준으로 보면 매출이 44조가 됐는데요. 영업이익이 20조예요. 어마무시했죠. 네. 근데 그 다음에 2조 벌었어요. 영업이. 사이클이 또 급격하게 위축되면서. 그러니까 지금 그걸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저는 이거 장담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 과거 경험에 의지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25년까지 실적 좋고요. 26년도에 꺾이냐 여부인데 그거 장담 못합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서 이 반도체를 사가는 기업들, 빅테크들의 또 발언 하나하나를 또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을 하면서 또 가야 되는 거고요. 벌써 시간이 다 흘렀네요. 신한투자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곽상준 부장과 김희숙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